자, 그래서 어저께 했던 거 요거 다음 순서로 이제 자녀세액공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이거 뭐 내용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은 이쪽 부분 읽어볼게요. 네. 아, 너무 어둡죠? 자,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과 출산 및 입양 공제로 나눠집니다. 기본은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 공제 대상자라 하면 7세 이상 20세 이하까지만 들어가요. 왜요, 선생님? 7세 미만은요? 미만은 왜 안 되는 겁니까? 7세 미만은요, 이제 아동수당이 100%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급되는 100%다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이 자녀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는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세 이상, 자 20세 이하만 자녀세액 공제로 들어가고요. 1인부터 2인까지는 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돼요.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틀리다라고 했었죠. 아, 윤식님 오셨어요? 잠시만 좀 내릴게요. 이따 이쪽 부분 잘라야겠구나. 자, 그리고 2인을 초과하는 1인부터는 (3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인코딩해서 그 업로드까지 한 게 소득세 기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제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어저께 이제 수업 못 오신 분들이 계속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출산 및 입양은요, 첫째를 출산했다라면은 30만 원 세액공제가 되고요. 출산한 연도에 이제 출산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되겠죠. 출산이냐 입양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둘째를 출산했다라면은 50만 원 세액공제가 되고요.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됩니다. 저장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시면은 이제 교재 쪽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적어놓은 내용밖에 없을 거예요. 교재 362페이지. 자, 36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자녀세액공제라고 나와 있고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니까 산출세액에서 빼겠죠. 다만 자녀의 범위에는 손자와 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기본세액공제와 출산 및 입양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 기본세액공제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중복 적용 제외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말이 요 말이죠. 7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이 100%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까지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액공제액은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로서 2명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인당 15만 원씩, 그리고 3명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2명까지는 책 저자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3명 이상이라고 적어놓고 우선 2명까지는 15만 원씩이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은 이제 세액공제가 되고 플러스 이제 그 2인의 초과하는 1인부터는 30만 원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3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연 30만 원. 왜 2명까지는 무조건 15만 원씩 되니까. 그리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부터는 연 30만 원이라고 적어놨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정리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2인을 초과하는 1인부터는 30만 원씩 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나와 있는데 위탁아동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위탁아동 제외한다,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시 첫째인 경우 30, 둘째인 경우 50, 셋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연 7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하셔도 되고,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 바뀐 거는 뭐죠? 안 하고. 자, 그리고 어디로 다시 넘어가시냐면은 3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51페이지) 중간중간에 그 저자가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좀 내용을 넣어놓긴 해놨는데요. 뭐 가령 보시면은 연금소득 쪽에서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소득이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뭐 이자 배당 쪽에 보면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소득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도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저는요 이자 배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배당부터. 네. 이자 소득 플러스 배당 소득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여러분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소득으로 분리가 돼서, 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리가 된다는 건 뭐죠? 다른 소득이랑 합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종합과세 소득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합산하면은 소득 구간이 높아지니까 어저께 봤던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점점. 예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요. 2천만 원으로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준 금액이 내려갔을 때 걱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말은 즉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자랑 배당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높은 세율이 적용될까 봐 걱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뭐 걱정 한번 해보고 싶죠. 자, 사업소득에서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없어요.
자, 2, 배, 4, 근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요, 원래 이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어요. 이 정규직 근로자는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에요. 얘는요, 매월 원천 징수한 후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뭐 받아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얘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드릴게요. 근데 이 일용직 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이 얘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 소득.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얘가 일용 근로 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얘는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돈 받을 때 세금을 차감당하고 받음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는요, 연말정산 안 해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라면은 연말정산도 안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차감 당하고 받잖아요. 차감 당하는 세금은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그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당이 있겠죠? 일당에 15만 원을 뺍니다. 근데 이거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일용근로자일 때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거든요. 근로소득 공제. 여기에 소득세에서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퍼센트였죠? 6%였잖아요. 그래서 6%를 곱해요. 이렇게까지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세액의 55%를 더 빼줘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이꼴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된 금액에 자 55%를 더 빼줍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 일용직 근로자일 때 이건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요, 이거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 그래요. 근로소득 세액 공제. 그럼 얼마 나오겠죠? 이 금액 빼고 주는 거예요. 일용 근로자에게 돈을 줄 때는. 근데 만약에 이게 1,000원 미만이라면은 소액 부징수라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1,000원 미만이면은 내야 될 세금도 없어져요.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18만 7천 원? 18만 7천 원 정도로 일당을 잡아버리면 그럼 이게 아마 999원 정도로 계산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18만 7천 원 빼기 15만 원. 3만 7천 원이죠? 여기에 자 6%를 곱하죠? 0.206. 그럼 2,220원 나오죠? 여기에 55%를 더 빼준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차라리 45%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맞죠? 55%를 빼주면은 45%가 남아있는 거니까 아싸리 그냥 45%만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0.45 999원. 아, 오랜만에 수업했는데 안 까먹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일당을 18만 7천 원 받는다? 네, 굉장히 높은 금액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근로자들은 원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안 나온다 이거죠. 뭐 이제 중장비 이제 뭐 원천 징수해야 되는 분들은 중장비 있죠, 중장비 이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이제 좀 원천 징수 금액이 나오겠죠. 요 밑에 식은 우선은 여러분들은 전산 시험 대비해서는 일용직 근로소득이 자 뭐다 분리과세 소득이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책 볼 건데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식을 적어드린 거고요. 18만 7천 원이랑 이 사례로 든 금액은 책에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수업할 때부터 썼던 금액이라서 기억나가지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로자라는 건 뭐냐? 뭐 이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골치가 아파지긴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건설업은 여러분들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하역업 그 물건 이제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조건 이런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요. 자, 우선은 이제 이 배, 사, 근까지 설명했어요. 네. 연, 연금소득. 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눠집니다. 공적 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65세까지 여러분들 그 연금 국민연금을 냈다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잖아요. 또는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정년퇴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연금 받잖아요. 그리고 뭐 군인들도 별도의 이제 군인들도요 국민연금 안 내요. 별도의 자기네 체제에서 내는 뭐 이렇게 직역연금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 돼서 나오면은 연금 받고 하죠. 그래서 뭐 그 뭐 중령 이상급부터는 연금 엄청 많이 받는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국민연금도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매달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근데 국민연 이제 연금소득은요 이제 공적연금만 있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끝내요.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저는 이제 분리과세 소득은 이 공적연금에서는 없어요. 분리과세 소득은 이 사적연금에서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노후에 대비해서 자 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이제 나이가 됐을 때 받는 연금 수령액을 말하는 거겠죠. 연금 수령액. 그 사적연금은요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 까지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그 받는 연금 수령액을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배, 사, 근, 연, 기. 기가 어려워요.
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우고요. 기타 소득은 좀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일시적인 소득. 자, 기타 이제 일회성이 있는 소득이죠. 자,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기타 소득에서 자,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개 좀 적어 볼게요. 네. 자, 광주 1고 이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배웠던 방법인데 광주 1고를 나온 공상사는 지고 지수네.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등이라고 적을게요. 광주 1고를 나온 공상사는 지고 지수네. 광은 뭐냐면은 자, 광업권 등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무형자산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세법에서는 무채재산권이라고 하거든요. 광업권 등 무채재산권,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업권 등 무채재산권의 뭐 설정 및 뭐 양도로 인한 소득. 설정이 뭐 대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여. 광업권 등 무채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한 소득 또는 뭐 설정 및 양도로 인한 소득. 광업권이란 거는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디 산에서 그 산삼이 많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맘대로 캐낼 수 없잖아요. 그 산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죠. 허락을 맡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광업권에 뭐 대여한 거겠죠. 그럼 그 산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을 한 거니까 뭐 그런 게 이제 그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주가 뭐냐면은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택에 입주되는 게 늦어져서 보상금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뭐 가끔가다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운양동에 한신유라는 그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한신유라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완공일보다 조금 늦어질까봐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소요를 해가지고 그 겨우겨우 완공이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완공일보다 늦어졌다라고 하면은 딱 거기 들어가려고 다 이제 기존에 살던 곳들 다 정리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완공이 늦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잠깐 뭐 이제 친인척 집에 가가지고 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 줘야죠. 그게 이거예요. 주택에 입주되는 게 늦어져서 받는 보상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1은 뭐냐면요. 요 1이에요. 1. 자, 일시적인 문의 창작 소득. 문화, 예술 쪽에서 창작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 문화예술 쪽에서 창작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소득. 글짓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당첨이 돼서 돈을 받은 거죠. 그런 게 들어가겠죠. 자,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자, 저는요, 요거 사자랑 같이 원래 묶어서 설명하거든요. 요거 설명하면서 요거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설명하면서 요것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자, 그리고 요 공상은 같은 거예요.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상금.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상금. 사는 앞글자는 아닌데요. 전문 자격사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전문 자격사라는 것은 뭐 세무사, 뭐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사자 직업. 그래서 요거랑 제가 요거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세무사가 세무서 사무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업소득이죠. 세무사가 세무서 사무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사업소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반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 회계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교육 들어요. 한국세무사회에서 그 지역의 인지도가 좀 높은 세무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게 뭐 개정세법이나 바뀐 거에 대해서 그렇게 회계 업무 보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숙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가령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제 그 교육을 위해서 그 인지도 있는 세무사에게 얘기를 한 거죠. 수업 좀 해주세요라고. 그럼 그 세무사가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줬어요. 싹 교육을 해준 거죠. 그리고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수정받는 금액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되겠죠. 실제로 해요. 근데 이제 책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책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뭐 4번과 6번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고는 없어요. 지고는 없는데 이게 예전에 공부할 때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지는 뭐냐면은 지고는 없고요. 지순회 할 때 지상권 뭐 또는 뭐 지역권에 뭐 설정 및 양도로 인한 소득.
지상권 또는 뭐 지역권의 설정 및 양도로 인한 소득. 자, 가령 지상권이란 건 뭐냐면은 타인의 땅 위에 자신의 공작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가령 이게 이제 강원도에 가다 보면은 강원도에 이렇게 산이 있죠. 산 위에 뭐가 있죠? 송전탑들이 있죠. 이렇게 송전탑들이 있는데 한전이 요 산 주인들로부터 뭐를 얻은 거다? 지상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송전탑 설치하면은 이 산 다 죽는다라고 전기 흘러가지고 산 죽는다고 하잖아요. 타인의 땅 위에 자신의 공작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 종로에 가서 이제 서울 가면은 이렇게 건물 위에 대형 광고판 있고 여기서 이제 광고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 뭐 가령 SK에서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SK가 이 건물주로부터 뭐를 얻은 거다? 지상권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상권이고요. 지역권은 뭐 거의 뭐 사례가 거의 없는데 뭐 이런 경우가 지역권이 되는데 자신의 땅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그래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가령 여기가 A 땅이에요. A 땅. 그리고 겉에 B 땅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를 짓는다?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로가 흘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로가 흐르면 거기서 물 길러 와야 되잖아요. 수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A는 B의 땅의 토지 일부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A가 B에게 얘기해서 지역권을 얻게 되는 거겠죠. 치우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더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저장해놨다가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맞죠? 필기 마저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마저 설명드릴게요. 예, 이양 끊긴 김에 마저 필기하시고 자, 좀 쉬세요. 네. 이거는 저장을 제가 했죠. 자, 저희가 이제 8번째 나가야 될 차례죠. 8번째. 요 순. 자, 순은 뭐냐면은 순위 경쟁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 입상하는 거예요.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3등을 하던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금 받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순위 경쟁 이 쇼미더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
자, 뭐 9번은 뭐냐면은 9가 해인데요. 일시적으로 해설, 뭐 또는 해몽 등을 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정환 같은 이제 이영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축구 해설하는 게 이제 전문직으로 가셨고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셔서 가셨고 그런 이영표가 받는 해설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업소득이 되는 거지만 근데 안정환이 가령 이제 뭐 올림픽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뭐 MBC든 뭐 SBS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축구 해설을 했어요. 그럼 그 안정환이 받는 그 해설료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전산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런 것들이 크게 다뤄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TAT 과정까지 들으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깊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들을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이잖아요. 근데 필요 경비 때문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입주 지치상금 있었죠. 입주 지치상금과 자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있었죠.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상금 그리고 순위 경쟁 프로그램에서 입상해서 받는 상금이 있잖아요. 요거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받은 돈에 생긴 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의제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의제 필요 경비. 필요 경비로 의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가령 그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럼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80%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8천만 원을 빼죠. 8천만 원을 빼면 나오는 게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요? 얘네들 빼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6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80%였거든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80%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60%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야. 자,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 소득이 있고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기타 소득도 있어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택적 분리과세란 말을 써요. 선택적 분리과세하는 기타 소득이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됐어요. 여기에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등 더 있다라고 해서 등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더 몇 개 더 적어볼 거예요. 예, 로또에 당첨되면은 어저께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은 33% 세금 차감 당하고 받음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거든요. 무조건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 금액. 이 복권 당첨 금액이 분리과세 소득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죠? 나라에서 하는 도박, 강원랜드. 예,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 빠진거 이제 돌려가지고 잭팟 터진 거예요. 그럼 돈 받잖아요. 예. 슬롯머신 당첨 금액. 여기 무서운 곳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곳이요. 가시면 안 돼요. 차 가지고 갔다가 차 없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승마 특별권. 승마라고 적어놓을게요. 저희 과천에 경마장 있잖아요. 안 가봤어요.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2번 말이 우승할 것 같다고 걸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그 2번 말이 우승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생기죠. 그 금액. 승자 투표권. 몰라요. 뭐 경륜, 뭐 이렇게 경정 그런 거에도 이게 거나 봐요. 경륜이 자전거, 경정이 이제 미사리에서 이거 옛날에 무한도전 애들이 땡겼던 거 있죠. 그런 것도 거나 봐요. 잘 몰라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청도인가요? 청도에서 보면 소싸움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 어떤 뭐 홍보 효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죠? 소싸움 등에 뭐 A 소와 B 소가 이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다 해가지고 걸면은 돈 받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청도에서 열리는 소싸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 저한테 개싸움도 되냐고. 아 몰라요. 저 이거 솔직히 안 해봐가지고. 등의 환급금을 말합니다. 환급금. 개싸움은 여러분들 강아지 싸움. 개싸움은 불법 아닌가요? 예. 네. 자, 그리고 서화나 골동품에 자 양도소득.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진품 명품인가? 아직 하나요 그거? 아직까지 해요? 보시는 분이 있구나.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감정가액 얼마 딱 평가해 주잖아요, 맞죠? 어렸을 때 아버지랑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서화나 골동품 이런 것들을 양도했는데 어디에 양도했다? 뭐 이제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양도했어요. 그땐 비과세로 돌아가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뭐냐면은 뭐 다 같은 건데요. 뇌물, 뭐 배임 수재, 알선 수재, 수재로 인하여 받는 금품.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무조건 합산한다라는 거죠. 합산. 다른 소득들이랑 합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웃겨요. 보세요. 누가 뇌물 받았다라고 신고하겠습니까? 예, 누가 배임 수재 받았다라고 신고하겠습니까? 맞죠? 배임 수재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뒷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선 수재는 뭐냐면은 브로커라는 거예요. 브로커. 이게 이제 알선을 해 가지고 받는 뒷돈을 말해요. 뇌물은 다들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우병우 아시죠?
우병우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배임 수재로 얼마 받았다고 1억인가 뭐 3억인가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렇게 적발이 되죠. 적발이 되면은 그 연도를 소급해 가지고요. 그 연도에 생겼던 소득과 이 배임 수재로 인해서 받은 금품 있죠. 그거를 합산을 해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고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발이 됐을 때 이제 그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기타 소득의 종류를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우선은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기타 소득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로. 요거는 자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까지는요. 이 기타 소득 금액이 자 기타 소득의 종류들 많이 적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언급했던 기타 소득도 아니고 여기서 언급했던 기타 소득도 아니에요. 그럼 다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강조일고를 나온 공상사는 지고지순에 없잖아요. 그럼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80% 필요경비 여기서 인정되고 파란색은 여기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60% 필요경비가 인정돼서 나온 금액들이 이거죠. 맞죠? 여기 다 여기로 선택적 분리과세로 들어가요. 그럼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까지는 거주자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자, 종합과세 할지 분리과세 할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의 일반적으로 아닌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의 원천 징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2%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2%라고 하긴 해요. 실제로는 요거에 대한 10%니까 2%잖아요. 그럼 22% 이제 원천 징수를 하는데 자. 이 원래는 이렇게 따지겠죠. 아,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했을 때 가령 뭐 24% 세율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분리과세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합산했을 때 만약에 뭐 한 6% 또는 15%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뭐 종합과세를 선택하겠죠. 세율을 보고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분리과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러한 기타 소득들,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종합소득금액 플러스 퇴직소득금액 플러스 양도소득금액이 합계액이 얼마? 연간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자,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총급액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자. 자, 이러한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300만 원까지는 기타 소득은요 300만 원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는 그냥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300만 원 이제 300만 원에 만약에 초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종합과세가 돼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는 것은 합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해서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타 소득들을 적어드렸거든요. 광주일고를 나온 공상사는 지고지순에도 있었지만 거기에 등이라고 적어놓고 밑으로 빼가지고 더 기타 소득에 대해서 적어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데 여기 기타 소득도 아니고 여기 기타 소득도 아니면 다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광주일고를 나온 공상사는 지고지순에는 일반적으로 다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300만 원까지는 거주자에게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들 이런 것들 광주해고를 나온 공성사는 지구지수는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간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소득이 됩니다. 이게 전산 시험에서 알기로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용 근로 소득이랑 복권 당첨 금액. 그런데 전산 세무 2급에서는 그 두 가지만 나왔었는데 TAT 있죠. TAT에서는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TAT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이 끝났고요. 이거 저장을 해가지고 이따가 또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릴게요. 네. 자, 이제 사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적 공제를 해야 되고,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자 추가 공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를 알아야 됐고,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론들은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이제 내용인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급여자료 입력이란 것을 잘 입력하게 되면은 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제 회사가 기본급과 여러 가지 수당들을 지급합니다. 제수당이라고 하죠. 여러 제자 써서 제수당이라고 합니다. 뭐 수당들에는 뭐 식대가 있을 수도 있고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월차 수당, 뭐 연차 수당, 뭐 자격증 수당, 뭐 육아 수당, 뭐 등등등 많죠. 출납 수당 이런 것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은 과세되는 소득이 뭔지 비과세되는 소득이 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비과세되는 소득은 여러분들 원천징수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원천징수란 건 뭐였다? 월급을 주면서 그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이나 4대 보험 같은 거 빼고 주잖아요. 그 뺀 거를 원천징수라고 배웠죠? 그래서 원천징수,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과세되는 소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를 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다 과세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잘 했다라는 자 신고할 때 쓰는 서식이 뭐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되는 겁니다.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당연히 국세와 관련된 자료만 나와요. 국가에 내는 세금. 나중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뭐 시험관은 조금 논외이긴 하지만 알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 여기 입력하면 이게 어디로 반영돼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 다 드릴 거야. 이해하면 좋으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시험관은 별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뭐를 하겠다? 이거를 지우고 나서 이제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앞글자를 따놓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앞글자를 또 적어놓고 또 이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책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책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말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보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무리 없게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근데 이게 앞글자로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많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아는데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어디 앞글자가 어디고 어디 앞글자가 어디 이거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도 앞글자로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기 쉬우니까. 어. 자, 날려도 되죠? 날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법부학시가 실외에서 생식을 하고 출근했다 라고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자,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자, 기타 소득들이 뭐였다? 광주 1고로 나온 공상사는 지고지순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 뭐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죠. 근로소득들이죠. 그래서 법부학시가 실외 바깥에서 생식하고 출근했다. 좀 말이 되게 제가 짜놓지는 않았나요? 맞죠?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이거 딱 앞글자 따고 나름 잘 짠 것 같아서 담배 한 대를 펴줬어요 그때. 예. 리마인드 하시라고. 법이 뭐다, 부가 뭐다, 학이 뭐다, 실이 뭐다, 외가 뭐다, 생이 뭐다, 식이 뭐다, 출이 뭐다, 근이 뭐다. 근데 이제 시험에 여기서 더 압축을 해드리면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얘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왔던 거는. 그래서 더 압축을 해드리려면 시험 대비해서 압축을 해드리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이 자 너무 내용이 많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별퍼진 것만 외우셔도 돼요. 자, 법은 뭐냐? 이제 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요 법인데요. 이 법은 뭐냐면은 법에 따라 사용자란 건 회사를 말해요. 회사. 사용인이란 말도 있거든요. 사용인은 근로자를 말해요.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자, 법에 따라 사용자,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서 이제 살짝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용자는 회사를 말하고 사용인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자, 국민 건강보험료 내죠. 국민 건강보험료 내면은 여기에 약 11% 되는 금액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자꾸 오르죠. 그리고 자, 고용보험료도 내야 되죠. 고용보험료. 자, 그리고 국민연금도 내야 되죠. 국민연금.
이런 것들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죠.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 위에 거 세 개는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에 세 건은 요거는 어디서 공제가 되냐면은 특별 소득 공제 중 보험료, 자 소득 공제 또 공제로 전액 공제가 되고요. 특별 소득 공제 중 보험료 소득 공제 또는 보험료 공제로 전액 공제가 되고요. 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공제 쪽에서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잠깐만 여기 이거 안 지울게. 잠깐만 여기 내려서 보면은 아 이제 찾기도 힘들어요, 맞죠? 자 여기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 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소득공제에서 전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 보이시죠? 어저께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나가고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 나가고 있죠. 이쪽 부분이에요. 회사가 부담해주는 50% 있죠. 근로자를 위해서 50% 부담해주는 거, 요 부분이 뭐다? 비과세 근로소득이다라는 거예요. 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부담해주는 이 50% 있죠. 이거는 고용관계에 따른 이익인데, 고용관계에 따른 이익인데 복지후생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후생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회사가 50% 부담해 주는 거. 근데 근로자가요, 이 50%만 부담해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회사가 나머지 이제 50%를 부담을 해주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 여백을 조금 살려볼게요. 제가 그냥 두 번째 부예요. 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겠죠. 그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례로 들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IMF 그래서 부는 뭐다? 부상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부상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과세하면 안 되지, 맞죠? 세금 내게 1억 받았다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맞죠? 이제 학위 시험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학은요 본인과 관련된 학자금이에요. 본인과 관련된 학자금이에요. 요 학이죠, 요 학. 근데 이제 무조건 본인과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받은 거죠. 근데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엔드 요건, 비과세 요건이 있어요. 학자금 받아서 여러분들 뭐 취미로 학원을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을 들어야겠죠. 관련성이 있는 교육을 들어야겠죠.
이제 두 번째,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 다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든 다 문서. 혜택을 보려면요, 뭐든 다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조그마한 학원에서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문서가 있어요. 노동부 규정 때문에, 노동부 때문에. 그래서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령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닥쳤던 개신세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저는 그래요. 먹튀 방지라고. 애 열심히 교육시켜 놔가지고 업무 능력 향상시켜 놨더니 얘가 이직을 해버리면은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이 종된 후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반납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먹튀 방지 규정 또는 닥쳤던 개신세가 되기 싫은 규정이죠. 가족과 관련된, 자녀와 관련된 학자금을 받은 거예요. 교육비를 받은 거죠. 그거는 요 비과세 요건에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왜 자녀가, 근로자의 자녀가 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을 들어야 되며, 그리고 뭐 먹튀 방지 이런 거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자녀와 관련해서 받는 학자금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울산 현대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생산 라인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요, 그 근로자의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다 부담해줘요. 시험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학자금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거에, 자, 키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셔야 돼요. 과세. 그럼 삼촌이 받는 연봉이 있겠죠? 삼촌이 받는 연봉이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저한테 동생들이잖아요. 그 동생들이 받은 그 등록금들, 삼촌 입장에서는 자녀와 관련해서 받는 그 등록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더해가지고 삼촌은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 부, 학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실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예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해주는 성질의 급여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전액 비과세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게 요 1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 주석 표시에서 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네, 비과세 요건이 있어요. 엔드 요건이고요. 모두 다 충족해야 돼요. 자, 뭐냐?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돼요. 이것도야.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돼요. 사규나 정관이나 이런데.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령해야 되고요.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요.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받아야 돼요. 종업원 명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수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시험에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배우자 명의는 안 돼요. 하지만 근로자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말은 즉 공동명의까지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 이제 등록증에 보면은 근로자의 명의가 무조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의 시내 교통비 등을 또 받으면 안 돼요. 별도의 시내 교통비를 수령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시험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요즘에 틈틈이 보여요. 여러분들 기업 연구소에 연구원이 있죠. 그 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 나왔거든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 보조비나 연구 수당 이런 거. 저기 이제 마곡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산업연구단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 보조비나 연구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이거죠. 만약에 글씨 못 알아보겠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이게 좀 지우고 다시 이쁘게 적어 드릴게요. 그 나머지는 이제부터 적는 나머지는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빈칸으로 남겨두기 좀 그러니까 몇 개 적어 볼게요. 네. 벽지 수당. 하이미디어가 지금 여기 대표님이 그 제주도에 지점을 한 개 내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뭐 서울 사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 김포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급에 벽지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얹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족들은 다 여기 뭐 김포에 있던 뭐 서울에 있던 한데 거기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외롭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 제가 가고 싶은데 저를 안 보내요. 자, 그리고 뭐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이라고 적을게요. 예. 뭐 배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뭐 아니면 스튜어디스 분들도 승선수당을 받는데요. 뭐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이전지원금, 이전지원금이라고 적을게요. 뭐 가령 여러분들 세종시 활성화 시킨다고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시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딸려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전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이사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얼마까지만 비과세하겠다? 2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겠다는 거죠. 이사비 여러분들 엄청나죠. 예, 뭐 몇백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뭐 시험에 나온 거는 1번과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액 비과세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회사로부터 받는 제복, 제모, 재화, 쉽게 말해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예요. 여러분들 그 IBK 기업은행 간 친구 있다라고 했었죠.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헤지스 그 카라티를 깔별로 입고 오는 거예요. 깔별로.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좋은데 들어갔다고 돈을 벌써 이렇게 남발하면 어떡하냐. 아껴 써야지.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왜 내 말에 웃음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거라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헤지스 카라티 굉장히 비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뭐 지원받는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뭐 금액이 되겠죠. 금품.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물난리가 났어요. 아니면은 뭐 태풍이 크게 부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건물이 뭐 반파됐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회사가 이제 좀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잠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말하는 거겠죠.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해서는 요 놈을 보셔야 됩니다. 요 놈과 요 놈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섯 번째 외입니다. 외는 앞글자는 아니고요. 국외 근로급여예요. 국외 근로급여. 당연히 어디 지역,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북한 지역 포함입니다. 북한 지역 포함이에요. 북한 지역 포함. 자, 저는요 뭐 일반 보수와 초과 보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그 이제 저한테 이제 오전에 배웠던 분 중에 한 분 저기 경동특배 아라뱃길에 보면 경동특배에 있어요. 제가 거기 면접을 보냈었거든요. 그 임사 담당자랑 얘기 잘해가지고 잡아서 면접을 보냈어요. 네, 이제 면접 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제 국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게 해외로 발령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 만약에 해외로 발령 났다라고 하면은 외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원칙은 월 100만 원은 비과세합니다. 아니 돼가지고 들어갔다가요 나왔어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다고 나왔어요. 좀 안타깝죠. 단 힘든 거 세 가지. 원양어선, 해외 건설 용역, 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외국 항행,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외국 항행,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 크루즈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은 요 세 가지는요 월 300만 원 비과세입니다. 월 300만 원 비과세. 거의 과세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원양어선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힘들다고 말 많죠. 근데 몇 년, 뭐 1, 2년 타면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번다고 하던데. 그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가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 어선에서의 생활 이런 거. 좋던데요? 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 초과 보수는 여러분들 그 국내에 근무하였을 때보다 초과로 받는 뭐 급여, 전액 비과세. 공무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국에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국내에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죠. 당연히. 가령 일본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국내에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개성공단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독재자가 미사일 쏴가지고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실제로. 개성공단 지금 가동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출퇴근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 개성공단으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싼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자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감독자들은 실제로 출퇴근했어요. 저기 파주에서 좀 더 가다 보면은 도로 게시판이죠. 도로 표시판에 조금만 더 가면은 개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개성. 그러다가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랑 대립이 돼버린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출입국 사무소를 문 닫아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가야 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겠죠. 그건 생명수당이죠. 생명수당. 자 그리고 생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무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다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냥 등이라고 적을게요.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 근로수당, 뭐 야간 근무수당, 뭐 야간 근로수당 같은 거죠. 뭐 시간외 근무수당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요. 엔드예요. 월 정액급여가 자 210만 원 이하이면서 210만 원 이하이면서 월 정액급여를 구하는 산식은 있어요. 산식은 있는데 그 산식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책에 보면은 산식은 나올 거예요. 근데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 그럼 상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월 정액급여 계산할 때 여기에 돈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러 월 정액급여를 계산하라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는 실제 월 정액급여도 계산을 하고 막 해야 돼요.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는. 엔드 직전 과세 기간에 받은 총 급여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 두 가지 엔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뭐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연간 240만 원 비과세입니다. 연간 240만 원 비과세예요. 비라고 적을게 비과세. 자, 생산직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일용직, 광산직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액비과세가 됩니다. 전액비과세. 여기 보시면 제가 사무직 적었나요? 사무직 안 적었죠? 사무직은요, 사무직이 받는 단 사무직이 수령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연야라고 적을게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연야는 자 과세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전액 과세됨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원래 여러분들 정규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정규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은 자, 초과해서 근무했어요. 6시부터 해서 10시까지 근무했어요. 그럼 받는 돈에 0.5배를 더 받아야 돼요. 그리고 10시 이후로 더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받는 돈에 기본급에 2배를 더 받아야 돼요. 그게 근로노동법에 나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연봉제로 묶음으로써 안 주죠. 그거 신고하면 문제돼요. 네,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사무직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과세됩니다. 과세. 과세란 거는 아니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적어야 되네. 자 날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법부학시가 실외 회사 바깥에서 생식을 하고 출근을 했다가 있었는데 1, 2, 3, 4, 5, 6까지 했네요. 그럼 이제 7이네요. 7.
자, 7은 식인데요. 월 10만 원 이내에 식대를 말합니다. 아, 이게 비과세 금액 좀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를 모르나. 비과세 금액 올려줘야죠. 이게 한 끼 식대가 요즘에는 도대체 얼마인데, 맞죠? 자, 근데 이제 시험 대비해서는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요. 요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전날에 저녁반에 있는 날은 좀 이렇게 목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 자,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가령 회사 내에 사내 근로 식당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음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회사 인근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쿠폰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식사 쿠폰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즉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닌 걸로 주잖아요. 이런 걸 현물이라고 합니다. 현물. 현금이 아닌 자산에 현물이라고 합니다. 현물로 주면은 여러분들 이게 시가에 얼마에 해당이 돼서 얼마로 봐가지고 얼마에 대한 세금을 떼겠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이거는 전액비과세입니다. 전액비과세. 자, 그런데 이제 식대로 준다라는 거죠. 식대로 주는데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들어가고요. 월 10만 원 초과 금액은 과세로 들어갑니다. 과세. 자, 식대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데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들어가고요. 월 10만 원 추가분은 과세로 들어가요. 과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 식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은 비과세죠? 10만 원 초과분 얼마 20만 원은 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1과 2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요. 자, 이 말은 뭐냐? 그 근로자의 입장에서 음식 제공 받으면서 돈까지 제공 받는 거예요. 저희 송민호 주임 있죠. 저희 학원에 송민호 주임이라고 있는데 제가 중3 때부터 데리고 왔던 이제 제 제자라고 했잖아요. 쟤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우선 이 하이미디어에서 저 친구에게 10만 원은 줘요. 식대 쓰라고. 그리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쟤랑 어떻게 더치페이를 합니까? 제자랑 어떻게 더치페이해요, 맞죠? 제가 음식을 사주죠.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음식도 받고 제공받고 돈도 받는 거잖아요. 자, 1이 요 1이죠. 요 1. 현물로 제공받는 거는 이게 시가 얼마에 해당하니까 얼마로 봐서 얼마를 세금 내가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가 되고요. 2가 이제 요 식대 받는 거죠. 식대 받는 거는요. 전액 과세됨에 유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송민호 주임은 식대에 대해서 과세가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 음식을 사주는 거는 하이미디에서 회사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제 개인 돈으로 사주는 거거든요.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이제 식대가 나오면은 먼저 이제 비고에 봐야 돼요. 음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를 봐야 돼요. 음식 봤는데요.
근데 식대도 받아. 그럼 식대는 무조건 과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요거까지 좀 오버해서 알려 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중식만 되는 겁니다. 중식만 고려하는 거예요. 중식만. 조식이랑 석식 받는 거는 그냥 안 받는다라고, 음식 제공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식은 아침 제공 받는 거고 석식은 저녁이잖아요. 맞죠? 저녁 제공 받는 거는 음식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식을 주는 곳들은 많지는 않아요. 노가다 하는 곳들은 조식 줘요. 그래서 근데 조식은 이제 뭐 조식 받는 거는 안 받는다라고, 음식 안 받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석식은 야간 근무할 때만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한 번씩 받는다 보니까, 먹는 거다 보니까 석식은 그냥 음식 제공 안 받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출이죠. 월 10만 원 이내에 출산 장려금 및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육아수당. 월 10만 원 이내에 출산 장려금 및, 자, 육아수당. 가령 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아니면 그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생했다라고 돈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럼 1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인 자녀와 관련해서 받아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무조건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돼요. 그리고 육아수당과 관련해서 가령 A라는 사람이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사람과 다 B라는 사람이 다 회사의 근로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한 거죠. 그럼 얘도 육아수당 받고 얘도 육아수당 받아요? 둘 다 비과세가 돼요. 10만 원까지는. 한쪽만 해주고 한쪽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게 한 사람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맞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비과세로 못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근이죠. 근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 체크를 했었어요. 그는 뭐냐면은 근로장학생이 받는 급여죠.